선박기업의 보조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상법 총칙에서 상업사용인에서 지배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건 판매점포 사용인, 그 다음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이렇게 배웠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역시 이 해상기업도 이렇게 배가 크다 보니까 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선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선장을 실제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야 되죠? 선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선업자는 뭡니까?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도선사는 뭡니까? 자, 도선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뉴욕에서 부산항을 왔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큰 배가 왔는데 여기 탄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선장이. 근데 부산에 오다 보니까 부산에 다 와가지고 이 부산의 밑에 이 바닷속에 이렇게 암초도 있고 막 이 지형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럴 경우에 배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부딪히면 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지형 지물을 잘 아는 사람을 써가지고 그 피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선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인도하는 사람. 길을 인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도선사라고 하는 것은 백길을 잘 알고서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선장을 하고 나중에 도선사 자격을 취득하면 배가 큰 배가 들어오면 자 백길 이렇게 좌양 우양 이렇게 가지고 배를 안내서 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선사는 일반적으로 선장을 하다가 이제 은퇴할 무렵에 이렇게 하는 게 도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선사의 연봉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옛날 한번 신문에 나왔었는데 연봉이 거의 1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 들어서 고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해상기업의 보조자는 뭡니까? 자 우리가 해상기업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주체자는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선박을 빌린 사람이 주체자였죠. 자 거기에서 선박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보다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장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도선사라든가 예선업자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해상기업 활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그래서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장입니다. 그래서 상법도 이 선장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장은 특정 선박의 항해 지휘자, 협의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고용인으로서 특정 선박을 항해를 지휘하고 대리인으로서 항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항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이 있는 자. 자, 법정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법에서 선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법적 권한을 다 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장은 선박 소유자, 임차인, 운항자 등 해상기업인의 대리인으로서 공법상, 사법상의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자, 선장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특히 옛날같이 배가 뭐 한 2달 걸려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는 선장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위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선장이 이제 하나하나 본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선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선장은 누가 선임하죠? 선박 소유자가 선임을 하죠. 선박 소유자가 선임을 하고 선박 소유자는 선박 공유자뿐만 아니라 선체 용선자를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뭐가 있었죠? 전기용선은 안 들어갔죠. 왜 전기용선은 누가 선임하죠? 역시 선박 소유자가 선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이 자기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가 그만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기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선장 제도죠. 그래서 선장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대신하는 그러한 선장을 자기가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장은 선임계약의 법적서질은 고용과 위임의 혼합계약이다. 그래서 이 배항해를 맡기기 때문에 이 배항에 관한 위임을 통째로 맡기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위임이 되지만 또 다른 측면은 해상기업의 주체는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장은 고용과 위임의 혼합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장의 종임은 선장의 선임은 무엇과 무엇? 이 고용과 위임의 혼합계약이기 때문에 고용에 따르는 게 뭐가 있죠? 고용의 일반적인 종료원인 뭐가 있습니까? 고용기간의 만료. 그 다음에 위임의 혼합계약 때문에
위임으로 만료되는 거, 예컨대 사임, 사망, 파산, 금치산 이런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선장은 그만두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장의 선임행위는 상행이므로 선박 소유자 등의 사망에 의해서 종임하지 않는다. 이 부분 말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법 총칙 상행위를 배울 때 상사대리를 배웠었죠. 상사대리. 그럼 본인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대리인이 있죠. 상사대리인. 그럴 때 대리는 자, 이 사람을 위해서 계약한다는 거 뭐라고 했죠? 그거를 표현주라고 했죠. 이거를 할 필요가 없더랬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더라도 뭡니까? 이 사람이 죽더라도 뭐다? 이 대리의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왜? 이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이익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장도 이 본인이 죽었다 해서 선박 소유자 등이 사망했다 해서 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배를 타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자, 서울에서 뉴욕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태평양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비보가 날라듭니다. 누가? 선박 소유자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전부 묵념하고 하는데 선박 소유자가 그럽니다. 아, 선박 소유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선박 소유자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선장을 그만두겠어 하고 바닷가로 뛰어내립니다. 입에 난리 나겠죠? 그래서 사망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장은 선박 소유자가 해임하겠죠? 당연히 선임자가 해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 선장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또 이게 무슨 어디 있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법상의 이사 해임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돈을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나왔죠. 선장의 선박 공유자인 경우는 자기가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자기 지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이것도 배웠고요.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항해 중 또는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항해가 완성될 때까지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아시겠죠? 대행선장은 자기가 선장이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선박을 떠났을 때 또는 이를 지휘할 수 없게 될 경우를 알게 된 경우는 이런 것은 타인을 지정해서 운항에 타인을 지정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타인을 지정해 놓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고리시에 그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선장이 없는 경우는 역시 해상법에 뭐라고 되냐면 선원법에 의해서 상법에 운항에 종사하는 선원은 그 직무의 순위에 따라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직무 순위에 따라서 선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점. 그럼 선장의 권리 의무 한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걸 알 겁니다. 옛날에 선장이 굉장히 고난이 막강했습니다. 지금도 막강하겠지만 자, 선장은 선박 소유자에 의해서 선임되어서 선박의 운항 책임을 맡고 있죠. 그렇죠? 운항 책임을 맡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선박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제 적하이해 관계인이라든가 즉 물건을 싣고 있는 그 소유주 화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기에 구조료 채무자 등의 대리인으로서도 대리권을 갖는다. 즉 선박 공유자 즉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박에는 선박뿐만 아니라 이 선박은 뭡니까? 이 선박 소유자가 있겠죠. 이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도 되는지만 이 선박에 짐을 싣고 있는 경우는 뭡니까? 적하이해 관계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선박에 몸을 싣고 있는 사람들 여객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조료 채무자 이런 사람들의 여러가지 대리인으로서의 대리권을 갖는다. 따라서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좀 특이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선장의 대리권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렇죠? 따라서 재판상 재판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배인 대표이사의 대리권, 대표권과 같다. 다른 점은 자 대리권이 영업소가 아니라 항해 단위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서울에서 뉴욕 가는 거, 그 기간 동안 선임된 선장은 이 기간 동안에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적항 내외가 다르다. 자 여기에 있는 선적항 내외가 있냐? 이 안에 있으면 누구의 지시를 받을 수 있어요? 소유자의 지시를 쉽게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선박 소유자의 지시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다? 선장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선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그 정도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장의 선임이 이 선장은
그 선원의 해임하고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뭐다? 선박 주체, 선박 사업 해상기업의 주체인 선박 소유자라든가 공유자 이런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선장의 선임이라든가 해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 공동선장은 존재하지 않고요. 선장의 행위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인정이 됩니다. 자, 선박 소유자를 위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입법주의는 우리나라는 뭐냐면 선적항주의입니다. 그래서 선적항 안팎에 따라 구별에 따라서 이것이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차이를 둔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배가 이 선적항 안에 있는 경우, 선적항 안에 있는 경우와 선적항 밖에 있는 거, 이 권리가 다르다는, 이 권한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적항 안에 있을 때는 누구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다? 해상기업의 주체, 즉 소유자의 지시를 받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 밖에 바다에 망망대해 바다에 나가서는 선박 소유자의 영향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권한이 강하다? 선장의 권한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법은 자, 선적항 내의 대리권에서는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선원의 고용과 해고, 선원의 고용과 해고를 가진 권한만 갖는다. 따라서 이 인천항에서 이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선박 선장은 뭐다? 이것을 선박 소유자에서 어떤 권한을 선박 소유자만큼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선박의 선원의 해임이라든가 선임,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 밖에 나가면, 자, 외로 나가면, 이거 뭐냐면, 이렇게 많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대리권으로서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용행위의 대리권, 적하처분권,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거, 선박을 경매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권리가 다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이제 선적항 내에서는 선원의 고용과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 선박 소유자의 지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선장의 이 권한을 한번 봅시다. 굉장히 막강하죠. 선장의 대리권, 그렇죠? 재판상 재판의 대행을 다 할 수 있었죠. 대선장 선임할 수 있었죠. 자기가 선장을 할 수 없을 때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특수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죠. 그다음에 위법 선점을 처분권. 배에 뭐 폭파물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선박도 경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선박의 권한은 굉장히 뭐다? 막대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선장의 대리권. 선적항 내에서는 선원의 고용과 해고만 할 수 있지만 선적항 외에서는 뭐다? 항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장 선임권은 자기가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사유로 해서 자기가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가능할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선장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해서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특수한 행위를 할 권한은 뭐냐면 선박수선료, 해난 구조료, 그 밖에 항해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박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거예요. 배를 담보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것, 차지하는 일, 그 다음에 선박의 일부나 적하를 처분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선박 수선료라든가 해난 구조료, 그 밖에 항해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자, 무슨 소리냐면 서울, 인천항이죠. 인천항에서 뉴욕으로 갑니다. 근데 배가 가다가 여기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스톱. 그래서 선장이 여기에 근처에 있는 섬에 항해로 들어갑니다. 끌어가겠죠? 여기서 수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선장이 돈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 수선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배를 담보로 잡든지 이 물건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선비를 마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처분해가지고 이 수선비를 마련해서 뉴욕에 가는 게 목적이죠. 그냥 선장이 착한 선장을 원해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배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 선박 소유자가 돈 싸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이 사람한테 주고 풀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박 항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수선을 했다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경우는 그 비용 마련을 위해서 선박을 대해서 담보로 잡거나 즉 저당을 잡아서 돈을 빌리거나 또 뭐다? 물건을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돈을 그냥 신용으로 빌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위에는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법 선정물 처분권 및 위험물 처분권. 자, 선박에다가 여러분들 폭탄을 갖고 탔다 누가? 여러분 선장이라면 그 사람 한번 놔두겠어요? 안 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폭탄물 바다에다 집어 던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인화성, 폭발성, 그 밖에 위험성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다른 운송물에 대해서 손해를 미칠 경우, 이런 경우는 양육, 내리거나 파괴, 무해 조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송인은 위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동훼손 분담 책임을 지하고는 배상 책임을 면한다 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폭탄물을 바다에 집어던졌다고 해서 폭탄물 소유자가 너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박 경매권은 뭐냐면 선박을 그냥 경매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될 때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서 이를 경매를 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자, 선박이 현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수선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하다. 자, 그렇죠? 선박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뭐랄까 하와이 예를 드는 겁니다. 하와이에 왔다. 근데 여기서 스톱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경매 처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매. 그다음에 수선비가 4분의 3 선박가액의 4분의 3 이상을 초과할 때는 뭐다? 이것은 수선이 불가능하기로 본다. 그래서 선박값이 100억인데 수선비가 75억 1원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4분의 3을 초과했죠. 그런 경우는 뭐다? 이 선박을 수선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처분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선박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선비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항 때의 가액을 하고 그 밖의 경우는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계산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자 항해가 끝났어요. 그러면 항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선박 소유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해를 종료한 경우는 자 이번 항해에서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보고라든가 계산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료한 때는 이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이 선박 소유자에게 지출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항해가 종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박 소유자가 그 청구가 있을 때 선박 소유자가 야 계산서 좀 한번 보내봐라고 하면 그 계산서를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적화 이해 관계에 대한 관계. 자 선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물건을 쫙 싣고 갑니다. 자 이때 선장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 선박 이 선장이 있고 이 물건의 소유자들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죠. 적화 이해 관계는 이 사람들. 선장은 원칙적으로 적화 이해 관계인가 직접 법률 관계가 없죠. 그쵸? 그냥 선장은 뭡니까? 배만 여기서 다른 장소로 잘 가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해상 위험 때문에 선장이 항해 중에 적화를 처분한 경우, 자 배가 요만큼은 배가 폭풍이 쳐가지고 밖에서 막 폭풍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만큼을 밖에다 집어던지면 뭐라 그러냐? 이 배가 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던지겠죠.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공동훼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이것을 공동훼손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집어던지는 걸 영어로 제트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물건을 집어던져서 처분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을 처분한 사람은 이제 선장이 그럽니다. 자, 이 물건의 소유자가 가불병 세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가불병씨, 당신들 물건은 우리 이 선박과 다른 운송인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했으니까 당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잘 참고 계세요. 라고 하면 가불병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손해봤으니까 우리가 희생을 해서 배가 살았으니까 이 나머지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 손실을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공동훼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적가 처분은 매각, 팔거나 또는 투기, 버리는 거죠. 바다에다가. 그런 것은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매각이고 투기는 사실행위겠죠. 버리는 거, 처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해관계에는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가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서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하를 처분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에 양육항 가격에 의한다. 그러나 지급을 요하지 않은 비용은 공지를 해야 되겠죠. 자, 여객에 대한 관계. 사람이 태우고 가는데 이 배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있죠. 그것은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휴대소화물을 처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처분해야 되는 거고요. 구조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 선장은 구조를 지급할 채무자에 가름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선장은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 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법상의 권한입니다. 이건 우리 상법상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 수도 있지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법상. 이건 뭐냐면 선언법에서 규정하고 있겠죠? 선장은 어떤 공법상의 권한이 있느냐? 자, 이것도 무섭습니다. 선장의 권한이 지휘 명령권이 있죠. 회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박에 관계된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선장에게 절절절 매주 회원들이 그 다음에 선내에 있는 여객이라든가 기타자에 대해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된 선내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회원은 징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원들이 무서워하죠. 그 다음에 강제조치권, 그렇죠? 이런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 이상한 물건이 있는 경우 그런 물건은 보관이라든가 폐기, 기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회원이 이제 승선계약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배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강제로 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 대한 원조의 청구권. 회원이라든가 여객, 기타 선내에 있는 자가 위험을 소지하고 있거나 선내에 있는 사람의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미치게 하거나 선내 지수를 물러나게 할 경우 행정관청에 원조를 청할 수가 있겠죠. 사법경찰관. 자, 사법경찰관으로서 권리가 직무가 있기 때문에 20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은 뭐냐면 만약에 그 선박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고 범인을 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뭐냐면 어떤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고 범인을 체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좀 독특하죠. 그렇죠? 이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내 사망자. 자,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을 창고에다가 냉동을 시켜가지고 항해 끝날 때까지 그냥 갖고 와서 유족들한테 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냐면 선박은 사망자는 선장은 이 선내 사망자에 대해서 바다에다가 수장시킬 수 있다. 사체를 수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섬뜩하죠? 그러면은 나중에 범죄 증거를 엄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 사체를 수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호족 공무원의 직무. 만약에 배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든지 그럴 경우 이런 경우는 출생이라든가 사망에 관한 신고사항을 항해 일지에 기명날인하고 선박이 입항한 경우 이를 해당 일지를 관할 그 시운면장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자, 출항 전에 검사 업무. 자, 출항이 배가 떠나려고 합니다. 자, 푹 이렇게 울립니다. 부산항에서 배가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푹 울립니다. 그럴 때 뭡니까? 선장은 모든 게 완비가 됐는지. 이게 뭡니까? 출항 전에 검사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항해를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배가 항해를 견딜 수 있느냐. 항성 여부. 항해에 적응할 장비, 적하, 인원, 식료, 연료, 기타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고 하는 거. 선장은 선박의 선박 국적 증서, 그 다음에 승무원 명부, 항해 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그 밖에 해상 수상부 자령이 정하는 서류의 비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다 검사를 해야 되는 출항 전에 검사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항해 성취 의무. 성취라고 하는 것은 완성해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끝내라고 하는 거죠. 발항은 뭡니까? 물건을 다 선적을 했다. 항해 준비가 완료됐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발항. 출발이죠. 출발. 직항은 뭡니까? 직선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예정 항로를 변경하지 말고 직선으로 쭉 가라고 하는 거죠. 직선으로 쭉 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착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항은 다른 말로 하면 1호 금지 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호라고 하는 거 뭐죠? 이별할 때 이자잖아. 이탈할 자 길로자. 길을 이탈하는 거. 1호를 금지하는 거.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금지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직항 의무죠. 직항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선 의무는 뭐냐면, 자,
선박에 있어라고 하는 거죠. 선박에 있어라. 자, 어쩔 때, 선적이라든가 여객의 승선이 개시될 때, 화물의 양육과 여객의 하선이 완료될 때까지 선박에서 앉아서 그걸 보고 있어라. 자, 선박에 딱 도착했으니까 선장이, 야, 니들 알아서 지금 다 내려 하고 자기는 룰랄라 제일 먼저 내려가지고, 어디 술집에 간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배에서 내리는 화물이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 손님들이 여객이 잘 내리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선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갑판상의 주요 업무. 자,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그 다음에 선박이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이런 경우는 뭡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높죠. 그런 경우는 선장이 갑판에 있으면서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박이 좌초되거나 암초에 걸려서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선박 위험시의 조치 의무.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인명, 선박, 즉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박 충돌 시의 조치 의무. 이런 경우는 인명, 선박과 인명 구조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또한 이 선박의 명칭이라든가 소유자, 선적항, 출항,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뺑소니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대방의 차량을 차에서 내려서 이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쵸? 구호 의무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그쵸? 그래야 됩니다. 구호 의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다 확인을 해주죠. 그렇죠? 그 병원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관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 차 충돌할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충돌할 때 조사 의무라든가 조치 의무라든가 차 충돌 시 음악 대동소해야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먼저 구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만약에 그렇게 않고 그냥 쭉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 나면 자기 주민번호 다 알려주죠. 자기 보험회사 누구고, 그런 것처럼 선박의 명칭이라든가 소유자, 선적항, 출항,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환 선박 등의 구조 업무. 자, 타 선박, 다른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전환을 알았을 때는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해원. 자, 선장은 끝났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선장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죠. 사법상의 권리 의무가 있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공법상 권리 의무가 있죠. 그러면 해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바다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장 밑에서 선장을 보조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된 자, 선장, 해원, 예비원 이렇게 하는데, 이 해원은 이 선장 밑에서 선장의 지시를 받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원은 해상 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상 보조자나 선장과 같은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 자, 선박 사용인은 뭡니까? 임시로 선박상의 노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고용된 자가 선박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도선사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일정한 도선구. 자, 이 배를 뭔다? 이끌한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부산입니다. 얘가 부산인가요? 이게 있을 때, 큰 배가 들어오면 이 항구 지리를 잘 알지 못하면 배가 들어오다가 그냥 돌에 걸려서 배가 빵꾸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배가 내려앉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물길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배를 잘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배가 좌초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이수신 장군 드라마에도 보면 그 부분이 나오죠. 노량해진인가? 그 물살이 빨라진 데서 이 배를 잘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물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이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 뭐냐면 이것이 그 사람이 배를 잘 가이드해가지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해상법을 공부를 처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상법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쵸? 특징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상법은 여러 가지 실질적 의, 형식적 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접어두고